제8대 지방의회가 전반기를 마감하고 남은 2년을 이끌어갈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갔다. 전반기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회였기에 후반기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적잖은 갈등과 혼란이 이어졌다. 지난번에 받았다 했는데 어떤 걸 받아 내가. 결국 오랜 진통 끝에 8월이 되어서야 각 지방의회들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낼 수 있었다. 광진구 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시작한 지 29일 만이었고 의정부 시의회는 개원 후 40일 만이었다. 의정부 시의회의 경우 경기도 내 지방의회 중 가장 늦은 원구성이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 선출을 놓고 매번 파행을 반복하는 각 지방의회들. 힘을 합쳐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걱정해야 하는 기초의회지만 매번 원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협화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 하지만 매번 원구성을 둔 잡음과 파행으로 시민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는 지방의회의 원구성 파행,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기 케이블 TV의 조성엽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의원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국 226개 의회에 2,927명입니다. 먼저 정 소장님, 이 한국의 지방의회가 갖는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1952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한국전쟁이 이제 심해질 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4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가 그 이2공화국 때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지만 이제 5.16 쿠데타로 다시 멈추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멈추기 직전까지는 읍면동장까지 선거를 뽑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쭉 그러다 또 한 30년 흐른 다음에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되고 하면서 91년도에 다시 선거가 시작됐고 95년까지 단체장이 없는 상태로 이제 의회만 존재를 하고 네네. 95년도에 이제 단체장을 새로 뽑으면서 3년, 그다음부터 4년씩 해서 지금 민선 단체장은 7기, 의회는 8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의회 기준으로는 8기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에서 이 지방의회야말로 가장 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의원들이 갖는 권한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지방자치단 자치제는 국가 그 통치체제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 국회가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률, 예산, 그다음에 행정통제예요. 행정통제는 국정감사라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법이 아니니까 조례, 예산, 그다음에 행정감사, 행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권한이 클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의회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자질의 문제도 있고 조건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단체장의 어떤 그 권한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의회마다 지금 사실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힘의 차이가 좀 지역마다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의회 취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또 기초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상당수 주민들은 지방의회나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의원 혹은 시의원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만나본 주민들은 지방의회, 기초의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의회가 열릴 때만 의원들이 일한다는 인식이 있고요. 또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수백만 원의 월급을 가져간다는 그 또 인식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이 언론에 중점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음주운전이나 갑질, 해외 연수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민들은 지방의회 폐지 또는 무용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좀 조명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의회 임기가 또 4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이 전반기 2년이 지났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이 의회가 열리는 기간을 또 회기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이 회기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예, 회기는 이제 의회가 이제 개원하는 날, 일하는 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2006년까지는 그 행안부에서 정한 그 원칙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정례회 40일, 임시회 15일, 광역이 그렇고요. 기초는 그 35일, 2회에 걸쳐서 그리고 임시회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에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월급제가 아니었고 이 회기가 열리는 날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열려고 하겠죠, 최대한.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회의가 열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날짜를 정해놨다가 최대 며칠까지 한다 정해놨다가 이제는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열심히 하는 의회 혹은 뭐 다른 이유에서라도 일을 많이 하는 의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잡음, 파열음이 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전반기 기초의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건 이 지역의 정치라는 것들이 잘 이렇게 아직은 틀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중앙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또 개별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나마 지난번에는 2018년 전반기에는 그 선거가 막 끝난 후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무슨 정당 소속이고 뭐 이런 통제가 좀 가능했는데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 네. 점점 서로 이제 틈도 더 벌어지고 하니까 또 자리 다툼이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기에도 이 기초의회에서 원 구성을 둘러싸고 저마다의 이유로 파행이 반복이 됐습니다.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진 기초의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월 강남구 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기표가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열흘 동안 파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임시의장은 사퇴했다. 이신상의 사유로 의장 직무 대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펴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의장 선거 결선 투표는 무효로 하고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재투표에 합의한 후 하루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긴 파행 끝에 치러진 강남구 의회 의장단 선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그대로 남긴 채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다. 광진구 의회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07년 5대 전반기 원구성 기간 37일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역시 의원 간의 갈등. 타당끼리의 갈등뿐 아니라 당내 갈등까지 더해져 심각한 수준이다. 신뢰가 필요 없었다. 뒤죽박죽 해서 표를 주고가고 해가지고 선출 방법도 파행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광진구 의회는 의원 모두를 후보로 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두가 후보이기에 후보자끼리의 비방은 없지만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8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낸 종로구 의회는 단독 출마한 여복무 의원이 선출되며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노원구 의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황식 선출 방식이 아닌 사전등록제를 선택했다는 점. 과연 사전등록제가 교황식 선출 방식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일까? 오랜 시간 반복되온 지방의회 원구성 논란. 그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무엇인지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네, 과연 이 원 구성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이 소장님이 먼저 간단히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구성은 그야말로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장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장과 부의장, 가끔 가다가 부의장이 2명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숫자가 적은 한 명이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보통은 8명 이하일 때는 복수상임위가 안 되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여론이 안 좋으면 못 하는데, 그 넘어가면 이제 상임위가 2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상임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의원이 7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수가 많으면 표로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7명이 계속 투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정당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당에서 내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투표를 해봤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명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마도 이런 분들은 다음에 공천받기 힘들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정당 구조가 좀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도 왜 그렇게 그걸 꼭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전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분들마다 사정이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야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앞에 영상에도 나오지만 아주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명하고 공개되는 곳들은 좀 잘 진행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조 기자 같은 경우는 광진구 의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에 29일이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요. 민주당 내 분란이 일면서 파행이 계속됐고요. 다수당의 분란으로 인해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면서 3석을 차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8대 후반기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광진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5대 전반기의 경우 37일이 걸렸고요. 5대 후반기의 경우 32일이 걸렸습니다. 6대 전반기는 17일, 8대 전반기는 18일, 8대 후반기는 29일이 걸린 거죠. 원 구성 기간만 따지고 보면 타 기초의회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런 이 원구성 파행 문제가 광진구 의회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8대 후반기 원구성만 놓고 볼 때 광진구의회만큼 파행을 겪은 것이 바로 강남구의회입니다. 네. 일단 강남구의회는 원구성을 하기 전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냈고요.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의장 선거 첫날부터 투표 용지 노출 의혹과 기표시 촬영 논란 등이 일었고요. 또 2장의 투표 용지를 놓고 유무효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파행이 장기화됐고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당내 다툼도 아주 심각하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여야는 투표 용지 기표를 무효라는 데 합의하고 의장을 선출하지만 투표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 전원 무효표를 내면서 극심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원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장 선출 과정에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장이 갖는 권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장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렇습니까? 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이제 판공비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용차와 기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전 단체장 다음으로 이제 서열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회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맵부 요인처럼 그런 의전에 또 조금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의장은 이렇게 무슨 군정질이나 의정질이, 구정질이 이런 질의를 안 한다거나 의정 활동을 안 해도 되는 또 장점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의회가 너무 국회를 흉내낸 측면도 없지 않다. 이제 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조금 현실에 맞게 하는 필요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의회가 작으면요 이사회처럼 운영해요. 그러니까 무슨 견제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견제해봐야 몇 명이 견제를 하겠느냐. 그래서 마치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할 때 같이 참여하고 대신 책임도 같이 지고 그러니까 감시라기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막 그 150만 명 기초자치단체나 2만 명 자치단체나 똑같은 원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게 행정학자들의 의견이고 지금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법안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의장 권한이 있다 보니까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의장 선출 또 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기자? 일단 윗선의 개입이 있습니다. 윗선이라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다수당 내에서도 가불 지역으로 서로 나눠서 편을 가려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소수당의 의원들을 포섭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합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 간의 다툼은 더욱 격화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고도 그렇게 투표하지 않는 경우에 서로 간의 불신도 쌓이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더 길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공천 문제가 아무래도 얽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문제의 발단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나요? 광진구의회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교황식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교황식 선출 방식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 즉 의원 모두를 후보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투표할 때까지 특정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해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갖은 뒷거래가 오간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유세나 선거운동이 없기 때문에 지지 의원들을 확보하는 구조, 그래서 상임위원장 자리 보장 등 나눠 갖기가 횡행하게 됩니다. 취지와 정파를 초월한 10만 받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밀실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얼핏 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게 왜 유독 이렇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식 선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안에 투표를 하지만 결국 만장일치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그 안에서 누가 누구를 찍는지 모르게 한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표현도 조금 좀 좋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볼 때 투명성이라는 게 이제 아까 후보 등록과 과정, 선출 이 세 단계로 봤을 때 최소한 앞에 두 단계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단계인 투표까지 공개하는지는 한번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차라리 공개하는 게 낫다고 봐요. 투표를 네. 누가 누구에게 네, 했는지. 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 사람이 누굴 찍었을지 모른다라는 게 있어서 결과를 갖고 나중에 파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수당인데 당론을 정해서 누구를 하기로 했는데 가보면 딴 사람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의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연출이 되는데 특히나 이게 심한 곳이 어디냐면 선거구 제도가 2인을 뽑았거나 뭐 아니면 3인 그걸 작게 뽑을 때 네, 네. 문제가 돼서 양당의 숫자가 비슷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이 캐스팅보드를 주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4인 막 이러면 막 한쪽으로 좀 쏠리기도 하고 해서 좀 그게 덜한 편이에요. 어쨌든 좀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의장단 선거에서 이 사전 등록제라는 거를 도입한 곳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 노원, 마포, 강동구 의회가 이걸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 등록제라는 건 뭔가요, 소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후보를 등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교양식 선출이라고 했던 이유는 누가 후보인지 모두가 후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양식 선출제라고 한 건데 사전 등록제를 한다는 거는 등록한 사람만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가 후보니까 정계도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선출 과정이 좀 공개가 되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누구를 투표하는가는 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진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니까 추첨제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5일 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자질들이 다 비슷한 것 같으니 추첨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네. 그 추첨제 말씀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에서 저희 베네치아 이런 곳에서 예전에 추첨제를 했거든요. 이게 로또의 시작이에요. 국회의원처럼 대표자단이 있는데 그 대표자단에서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최고 지도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가 합의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요즘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대통령이나 수상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주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굳이 거기서 의장을 뽑아서 거기서 무슨 이제 큰 어떤 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첨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정작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첨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한 인물에게 치우치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에 좀 그 돌아갈 수 있게 무게를 더 두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권력자가 아니라 이제 조정자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 구성을 두고 이렇게 파행이 아무래도 계속되다 보면은 중요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던가요? 네, 단적인 예로 강남구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반기 의장이 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처리해야 할 안건도 상당히 미뤄졌고요. 또 그런 걸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 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었는데 그 처리가 어려워졌고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와 의결도 늦어졌습니다. 물론 이 행위들이 비록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닐지 몰라도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만큼 자리 다툼에 연연해서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도 사실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뭐 기초의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런 의회 모습을 더 이상 좀 지켜볼 수가 없다. 주민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말고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2006년에 제정이 됐는데 7년부터 이제 작동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2번밖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33.3%가 안 되면 그 주민 소환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무산됐죠. 네. 예전에 우리 서울시도 무상급식 때문에 투표했으나 그렇죠. 30.23이 안 돼가지고 뚜껑을 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작동이 안 될 걸 왜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궐선거 때는 10% 투표 안 해도 다 당선이 되는데 왜 굳이 이것만 33.3인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휴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좀 더 편하고 쉽게 하게끔 좀 작동을 해줘야 본보기 효과라고 하죠. 누군가라도 그래도 좀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주민 소환 되는 걸 좀 보여줘야 아마 그 다음부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두 가지도 사실 의원의 개인 신상이랄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지역 이슈에 되게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역의회 상황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방의회, 기초의회가 이것만은 꼭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꼽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지역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풀뿌리 공무원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안에서도 사실 같은 당끼리도 막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네. 의원마다 이제 500만 원을 주고 정책을 개발하고 왜냐하면 지원 기능이 약하니까 이제 그걸 둔 건데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3인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네. 정말 의원들이 힘든 게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좀 나아지겠구나. 왜냐하면 누구 마음대로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의회 구성원 중에 하나이고 시민이 부여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정치인으로서 어디로 가기 위한 또 내지는 내 다음 재선 이것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공공의 어떤 책무를 수행하는 일꾼으로서의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갈등을 좀 줄이고 좀 더 공부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조성혁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회 취재를 하면서 여러 부조리를 사실 봤거든요. 때마다 불거지는 이 자리 싸움 그리고 또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있고 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이 또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열의를 보이는 의원들도 더러 있거든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건 원구성할 때만큼은 모두 다 똑같은 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구성을 할 때는 그 의원들이 자기의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든 집단의 움직임에 따른 행동이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선출직은 말 그대로 주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들이 그 자리 욕심에 연연하는 사이에 결국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잘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지방의회. 이제는 자리 다툼의 구태를 답습하기보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민심을 헤아리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